사용하는가 하면 피가 묻은 사열기를 신문지에 닫고 다시 환자의 다리에 찌릅니다. 모든 시술 도구는 신문지에 넣고 사용합니다. 혈관을 찔러 피를 내는 사열기엔 이미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피가 이렇게만 묻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안 묻어요. 곳곳에 묻은 혈은 세균 변식이 우려됩니다. 또 다른 한의원, 불을 이용하는 부항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항기는 어떤 부항기예요, 선생님? 이건 불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리병 부항기. 그 병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병 자체가 부항기가 힘드니까 기포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탁송부터 부항기 쓸 때 피 묻은 부항기를 물로 씻은 뒤 알코올솜으로 닦아내고 다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선 부항기를 재사용하려면 멸균 소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항기는 의사의 말대로 특별한 기기일까? 유리병의 정체가 궁금해진 제작진, 한 대형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식품 코너에서 비슷한 유리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항술은 시술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부항기가 다릅니다. 불부항은 열에 강한 유리나 도자기로 만들어집니다. 이 또한 식약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문제의 유리병,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각종 의료기기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 의뢰된 건 모두 6개. 모두 시술 전인 의료기기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실험 결과 2개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중엔 폐렴이나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병원성 세균도 검출됐습니다.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에 균이 나왔다는 건 어떤 과정이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딸이 무릎 주변에 침을 맞은 후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김미숙 씨. 염증 제거술을 받았지만 붓기는 여전합니다. 부어있는 이 부위 맞습니다. 여기 흉터 있는 게 지금 수술한 부위예요. 자궁이고요. 애가 다리가 점점 더 붓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보고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왜 그러니? 염증 치료를 받을 당시 무릎 관절액에서 포도상 구균과 대장균이 확인됐습니다. 치료를 했던 의사는 침을 놓는 과정에서 균이 침투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오래되면은 연골이랑 관절이 다 망가지거든요. 감염 증상. 감염이죠. 감염이 젊은 애가 감염이 왜 됐겠어? 침을 맞는다든지 어디 찔린다든지 되게 그런 거. 이정미 씨는 침 시술 과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여기에만 알코올 했지 여기에는 한 번도 알코올 묻힌 적이 없어요. 시술을 했던 해당 한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뭐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제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너 엄마가 이 일을 당했으면 엄마가 하다 마라. 그런데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저렇게 사과조차 안 하는 것에 대해선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 막 울더라고요. 일회용 주사기나 침은 2등급 의료기기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 안전성 허가 심사를 거칩니다. 일회용을 재사용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재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들을 꼭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그런 이제 사용 문제나 그런 지도 감독 관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약청.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재사용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감염 우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했다면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진료에 해당되어서 의료인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는 일부 의료기관의 재사용 실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1%의 간염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제사용품을 안 사용하는 게 맞고요. 하물며 생명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는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개인정보 자포자기족이 있으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이미 내 정보가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겠거니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 달 전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에게 유출된 이후에 이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라는 자주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윤영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점검. 당신의 정보가 새고 있다. 윤영식 프로듀서. 꿈이 현실이 되는 사이버 공간. 악몽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문자 갔다는 거, 스팸 문자 갔다는 게 제일 기분이 나빠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저에게 빚을 안겨놓고 사기를 칠 줄은 몰랐고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돕니다. 개인정보 이게 진짜 개라서가 다 가져가라고 진짜 주는 거지. 컴퓨터 조금만 있으면 다 뽑아가는 걸.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이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는 없나? 조금씩 물을 새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냅뒀던 거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유출돼봐야 정신 차린다. SK컴즈 해킹 사고 후 한 달, 빨간불 켜진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고발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 제보자. 의대 대학원에 다니는 김영주 씨입니다.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질문 많이 하고 사고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당할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지난달 김 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놀란 김 씨. 김 씨는 안내에 따라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고라고 생각하고 배너를 클릭했고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걸 입력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고 여기 실제로 이제 걔네들이 김 씨가 정보를 입력한 곳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하지만 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았습니다. 위에 대검찰청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까지도 똑같았고요. 누가 봐도 좀 속을 정도로 그랬고요. 사건 접수 사실을 문자로 보내며 치밀하게 접근한 범인들. 전화번호도 검찰청과 같았습니다. 범인은 김 씨의 계좌에서 543만 원을 빼갔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입니다. 한 달만 있다가 전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낸 돈이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먼저 컸고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부 전선영 씨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범인은 경찰을 사칭했습니다. 제 그 계좌번호와 통장이 지금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뭐 핸드폰 번호는 물론이고 저희 집 주소를 비롯해서 뭐 갖가지 제 개인 신상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여기에 구속된다는 말에 혐의를 벗고 싶었던 전 씨.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320만 원. 범인은 전 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대출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도 최악의 상황은 19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